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는 오늘로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4주차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제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족 상담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구체화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의 가족 문제와 상담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상당 가정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족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든 간에 이 난이도를 떠나서 모두가 겪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자체에 이만해도 이미 우리는 아픔이다. 그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처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의 슬픔에서 일반적인 상실은 죽음에 의한 심리적 상처로 인용되지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에 대한 좌절과 인간관계 상실, 학업 또는 성장의 실패, 원하지 않는 상황의 경험 등에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가장 이제 조금 아픔을 크게 느끼는 거는 죽음에 의한 이제 심리적 상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실패했구나. 또 하나의 가정을 내가 뭔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격지심과 그런 거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슬픔으로 많이 남습니다. 가족 상담에 있어서 이런 상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 상실을 우리는 이해와 정서적 지지를 업하기 위해서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실을 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상담을 또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져야겠죠. 불안입니다. 불안의 가중과 감소를 우리가 위해서는 상담자는 가족 구성원과 적당 이제 수준의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통해서 가족들은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만들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을 갖고 삽니다. 일적인 불안, 가족 관계에서 불안,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불안, 내 자신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의 불안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 안고 사는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가야겠죠. 상담 동기의 변화 있을 때는 상담자는 성공적인 상담의 마무리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담 과정 전반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상담 과정 안에서 내가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노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런 어떤 고초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픔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담 과정에서는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담사를 믿고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풀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 내용을 조금 볼게요. 가족 상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의 상호작용 문제를 탐색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의 행동, 의사소통, 규칙, 역할 등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을 때도 의사소통의 문제와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보충으로, 총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짚어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문제는 우리는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절이 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의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의 단절에 있을 때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죠.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어떻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특성상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길 때가 너무 많죠. 감정을 표현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 부부관계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을 때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거나 부부 관계에 있을 때는 더더구나 가장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게 감정 표현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해와 그다음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고착시킵니다.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키죠. 우리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회피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자의 방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어떻든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메신저로 소통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거리감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공격적, 비난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비난, 지시, 방어적 반응, 언어적 공격이 반복되죠.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비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너 때문에 항상 내가 문제야 같은 표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감정 폭발과 책임 전가로 이어져서 문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비난하고 지시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중 구속입니다. 우리 부모가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녀가 혼란을 겪는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맘대로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왜 그랬냐는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지시를 하는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힌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이 더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역할과 경계에 문제가 있죠. 경계에서 붕괴가 되는 경우는 가족 간 지나친 간섭 또는 과도한 밀착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을 때에 과도한 밀착을 하게 된 경우는 드물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저번에 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만두의 사례를 봤었죠. 너무 부모님이 너무 간섭을 하고 너무 대인 보호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자녀하고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죠.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융합이 심해서 갈등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계경직은 가족 간 정서적 거리감이 크고 서로의 삶에 있어서 무관심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움 요청이나 상호 지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지 않다가 보니까 문제 발생이 더 커지고 그걸 해결점을 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네, 너무 과하게 커지다가 보니까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 갈등이 폭이 넓어지면 그 지지하는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경직되어서 삶에 있어서의 무관심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 혼란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정서적인 거를 자녀에게 전가한다거나 경제적 지원자를 역할을 우리가 대신함으로써 아빠의 엄마와의 경제적인 지원 역할이 우리가 이제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을 때에 역할 혼란이 이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 부재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책임과 회피, 그 다음에 역할의 수행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을 때 역할에 이제 조금 혼란이 굉장히 크게 부여되고 있다. 또한 이제 전통적 고정된 성 역할 갈등과 양성평등 시대 변화와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죠.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성에 관계없이 우리가 평등해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녀를 봤을 때에 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런 표현을 한다. 남자가 울긴 왜 우냐. 남자가 묵직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여러 가지로 평등에 있어서의 조금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은 어떻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외모를 꾸며야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자들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어떤 표현적인 거를 외향적으로 우리가 말함으로써 여성, 남성이라는 거를 이미 자녀 어릴 때부터의 그런 어떤 갈등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평등에 있어서 우리는 깨야 되는데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인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런 모든 면에서 깨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족 규칙의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암묵적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구성원 행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게 되죠. 또한 이제 우리가 경직된 규칙으로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거나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거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진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의 그런 어떤 경직된 규칙은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 경직된 규칙은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서 남자들은 스트레스, 뭐 남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누군가에게 전가했을 때는 그런 어떤 갈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정 구성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있고 희생양의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겠죠. 네, 삼각관계입니다. 부부 갈등이 이제 삼각화는 굉장히 심각하죠. 부부가 직접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녀를 매개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 때문이라는 말, 자녀를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부부가 관계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 자녀는 정서적 부담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간 세대 간의 삼각화가 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조부모가 과도하게 양육에 이제 개입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이제 약화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자녀의 정체성과 안정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 사별의 해결이 되지 않는 아픈 슬픔이 있죠. 배우자, 부모, 자녀 상실로 미해결 애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긴장감을 높이죠. 저의 친구의 사례도 봤을 때 자녀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한 5년 동안 안 좋아지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더라도 마음의 벽이 굉장히 큼으로써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의 긴장감을 굉장히 고도화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누적은 한 개인의 정서적 가족 전체 분위기가 관계 패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폭력,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가족 기능을 가장 크게 손상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안전계획과 우선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의 상해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라이프 생활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의 갈등을 보면 양육 방식 차이에서 애착, 훈육, 교육 등의 역할 분담 불균형이 있죠. 청소년기에는 자녀 문제가 심화됩니다. 자율성의 확대와 부모의 통제가 충돌되면서 가족 규칙 변동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성인 자녀 독립기에 있을 때는 결혼, 진학, 취업 등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도 우리가 차이로 갈등을 발생하죠. 중년기, 노년기 문제 있을 때는 부모 돌봄 부담이 이제 우리는 케어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누가 부모를 모실 건가? 부모를 모시면서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의 이제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년기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재정립의 어려움도 있지만 은퇴, 경제적 변화, 건강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가족 문제도 굉장히 심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결의 준비입니다. 상담 종결을 보면 상담의 종결의 기준점은 먼저 상담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목표 달성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목표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지만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 기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세 번째는 상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로 비현실적 목표 또는 가족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이제 실패가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상담에 대한 동의를 온전히 이뤘을 경우로 한편으로는 실패했을 때에 상담의 종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종결 방법에는 도입 단계에는 상담자가 종결을 다루는 것의 이유를 다루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상담을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어떻게 우리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도입 단계에 이루어지고 요약 단계에서는 상담 과정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관련된 사람의 성장과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목표 나누기 단계에 있을 때에 장기 목표와 대비 가족의 목표 달성에 대한 지각 정도를 담아내서 추후 상담의 종결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상담 종결의 참고 내용을 조금 보면은 내담자 이익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상황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더 도움이 필요한데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절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고요. 종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리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종결 이후 필요한 서비스, 자원, 위기 대처, 정보 등을 제공해야 되겠죠. 관계 경계 유지를 위해서는 상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회적 친구 관계 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계하면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상담 종결을 하면서 우리는 상담한 내용을 조목조목 우리가 상담 내담자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담한 내용들이 우리가 굉장히 비밀 유지를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담자하고의 그런 어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상담 종결의 어려움과 대처를 우리는 보면 내담자의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자가 보면은 상담이 끝나면 다시 나빠질까 봐 걱정된다라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나빠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최소한 안에서의 상담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몫은 우리는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결과는 내담자의 역할이 이제 나머지가 남은 거겠죠. 해결점은 내담자의 강점을 강조하고 스스로 대처한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자립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종결 거부 또는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종결을 상실로 경험하는 내담자들의 경우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반응을 탐색하고 안정감 형성, 점진적 종결 방식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제의 재발 가능성에서 재발 가능성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상담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재발 시에는 도움을 요청할 통로를 안내하고 안심시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재발했다 할 경우는
상담의 문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내하고 안심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상담 종결의 실제 구성 예시를 보면 보고서라든가 활용 가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결회계 요약에서 논의한 핵심을 주제를 적고 내담자의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를 작성합니다. 상담 전후의 비교를 보면은 감정 조절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격해진 감정,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격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격분하면서도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 조절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내가 함으로써 상담에 있어서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내담자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좋은 점은 상담을 안 하겠죠. 어렵거나 힘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들어주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게 필요합니다. 상담 종결의 실제 구성 예시를 보면은 종결 후 계획에서 실전 계획과 위기시 연락처를 반드시 이제 해야겠죠. 지역사회 자원도 필요합니다. 내가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고 안내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추후 면담 일정을 우리가 잡으면서 어떤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추후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정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상담의 종결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얻은 변화와 능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종결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수록 내담자는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지만 상담 없이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심리적 자립성을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과 변화, 목표 달성, 그리고 남은 과제 등을 균형 있게 점검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종교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과가 가장 중요해서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도입부터 사례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최종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대면 수업했을 때에 나머지 구체화된 거를 더 이제 심화된 내용에 전달을 함으로써, 네, 우리 가족 상담과 치료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